안녕하십니까. 작가 박홍순입니다. 오늘 헌법의 발견 3회이고요. 오늘은 37조 2항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라는 규정을 놓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37조 1항은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는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유와 권리라는 조항의 중요성을 일단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항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요 자유와 권리의 제한은 헌법에서도 아주 중요한 규정이고요. 또한 현실에서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권은 양도할 수 없다. 기본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규정하고 그 다음에 대신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떤 것은 침해되고 어떤 것은 침해될 수 없다는 것인지 주권과는 그럼 어떤 관련인지 뭐 이런 것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권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최종적인 권한, 특히 헌법이라는 것이 국가의 정체성, 국가의 구성과 연관되기 때문에 국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놓고 그 권한이기 때문에 좀 다른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와 권리는. 그래서 일상적인 세부 권한을 중심으로 하는 거다. 그것에 한해서 일정한 제한이 가능하다라는 설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항에서 얘기하고 있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좀 막연해서 언제나 문제가 되기는 해요. 특히 요 질서유지, 공공복리는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는 폭이 넓잖아요. 뭐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여지가 넓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의의 원칙으로 유명한 롤스라는 사람이 쓴 정의론 책 있죠. 전 세계적으로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책인데요. 정의와 가난한 하나의 기준 역할하는 책입니다. 거기에서 롤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전체 사회의 복지라는 명목으로도 유린될 수 없는 정의에 입각한 불가침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공공복리라는 거는 전체의 이익, 다수의 이익을 말하겠죠. 그런 전체와 다수의 이익이라는 명목으로 소수나 개인의 자유,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인데요. 사실은요, 전체를 위해 개인이 희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해야 된다는 논리는요, 전체주의의 전형적인 논리예요. 사실은 개인이 가져야 되는 근본적인 자유와 권리의 권한은요, 전체 공공복리라는 이름으로도 훼손될 수 없는 게 있어요. 국가 상황이 어떻다 하더라도 가만히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면은요, 우리나라 노동법 권한이죠. 노동자의 권한인데 기본권이죠. 노동권은. 그 노동법이 언제 만들어졌냐 하면요, 6.25 전쟁 중에 만들어졌어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싸워서 권리를 찾은 거예요. 그만큼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가장 긴급하고 위태로운 사태인 전쟁 중이라 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될 수가 없죠. 전쟁이라 하더라도요, 뭐 신앙에 대해서 간섭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본질적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도 건들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공공복리 질서유지라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지, 물론 여기서는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라고 전제하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런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자칫 전체주의적인 논리로 갈 수도 있다라는 점을 먼저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 다음에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이라고 할 때 그 본질적 내용이란 게 그럼 뭐냐? 이건 이제 포괄적 권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했으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 이건 본질적인 거죠. 또 더 나아가서 내심의 자유에 해당하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라든가 사상의 자유라든가 혹은 뭐 종교의 자유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훼손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권리다.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죠. 좀 전에 예를 들었지만 전쟁 중이라 하더라도요. 당신 기독교가 아니라 불교를 믿어야 돼. 혹은 불교가 아니라 기독교를 믿어야 돼. 이슬람교를 믿어야 돼.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어떤 국가가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도 내가 어떤 종교를 믿고 어떤 양심을 갖느냐는 것은 나의 권한이란 말이에요. 내려놓을 수 없는. 그래서 이런 내심의 자유라든가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의 가치 이런 것들은 헌법이 규정한 것이기도 하거니와 인간으로서 내려놓을 수 없는 권한이다 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하고요. 그렇다면은 본질적 내용이 아닌 것, 즉 어떤 국가 안전보장이라든가 공공복리 질서 등을 위해서 일정하게 제한 가능한 것은 개별적이고 개인의 세부적인 권리, 자유 뭐 이런 것들로 국한된다라고 봐야지 맞겠습니다. 그런데 아예 우리 역사에서 보면은요, 본질적 내용 자체를 아예 침해하는 헌법 혹은 법률을 가졌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제가 자료에 올려놓았듯이 유신헌법이 그러한데요. 유신헌법 53조 긴급조치권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대통령은 천재지변, 재정경제상 위기, 국가안전보장, 공공안녕, 질서가 중대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내정, 외교, 국방, 경제, 재정, 사법 등 국정 전반에 걸쳐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중요한 건요, 국정 전반이에요. 제한이 없는 거예요. 나라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영역에서 개인에게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 내용은 제한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제외돼 버리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뭐 계엄선포도 있었죠. 유신헌법에 보면은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도 계엄선포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달라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헌법 77조에는 전시나 사변에 한하여 계엄선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신헌법에는 아니에요. 전쟁시나 사변만이 아니라 공공안녕 질서가 여기에도 들어가요. 사회의 질서나 공공안녕, 다수의 어떤 이걸 위해서는 계엄도 선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규정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뭐 계엄이든 긴급조치든 아무런 제한 없이 국민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들에 대해서 다 개입하고 통제하고 제한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유신헌법이다라는 점에서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전면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헌법과 법률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다음 사진을 보면은 제가 5.16 쿠데타와 유신헌법 긴급조치와 관련된 이렇게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위에 사진을 보면 5.16 쿠데타의 시작이죠. 박정희 장군과 그 옆에 그 휘하 부하들이 군대를 이끌고 서울을 점령하고 정권을 장악하던 그 시절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1972년에 유신헌법을 만들죠. 영구집권을 획책하기 위해서 유신헌법을 만드는데요. 그 유신헌법 내용에 들어서는 더더욱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할 가능성을 포함하게 돼요. 74년에 긴급조치 1호 내용을 보면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을 부정하거나 유신헌법을 말하는 겁니다. 반대, 왜곡, 비방하는 일체 행위를 금지한다. 2항에는요. 심지어 헌법 개정이나 폐지를 발의하거나 제안하거나 청원하는 일체 행위를 금한다고 했어요. 헌법 개정도 요구하면 안 돼요. 그것도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6항에는요.
이 조치를 위반하거나 긴급조치를 말하는 겁니다. 비방하는 자는 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민간인을 체포해서 군법회의에서 재판하고 처단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지 그 끝판왕을 보여주는 경우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아래 사진은 그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실제 비상군법 회의에서 재판을 받는 첫 사례입니다. 그 왼편에 있는 분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얼굴이죠. 백기환 선생이고 오른쪽은 장준하 선생입니다. 이 1974년 2월에 유신헌법 철폐를 위한 100만인 서명 청원운동이 일어나요. 평화적인 서명운동이죠. 자, 이에 대해서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구속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군사법정에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재판 결과는 두 사람 모두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이었어요. 헌법 개정을 청원하는 정도의 행위로 무려 15년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군사법정에서. 민간인을 그냥 법원의 영장도 없이 잡아다가 구속해서 재판에 넘겨버린 사태죠. 당시에 장준하 선생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아니 개헌 청원도 못하냐, 개헌의 개짜만 말해도 잡혀가니 이런 놈의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재판장에서 한 말입니다. 백기환 선생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긴급조치라는 건 대통령이 더 오래 해먹겠다는 소리 아니냐, 15년 징역 살고 나면 나는 백기환 옹이 되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소이기도 하고 비판이기도 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유신헌법이 사라졌고요.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유신헌법은 그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는 판결도 있었고요. 그리고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될 수 없다라는 헌법 내용도 갖추고 있으니까 이제 걱정할 게 없지 않냐. 이제 그냥 두 다리 쭉 뻗고 그냥 모든 것들은 법원이나 정부에 맡기고 살아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큰 착각이고 순진한 생각입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은 언제든지 권위주의 세력이, 통치 세력이 헌법에 대한 해석 권한을 독점하고 왜곡하고 나아가서 이를 사법부가 뒷받침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한번 그 사례를 볼게요. 헌법재판소가요, 유신헌법 긴급조치 구호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린 바가 이미 있었어요. 이미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헌법 위반이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지금으로부터 불과 5년 전입니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려요. 긴급조치 구호는 위헌이지만 당시 정부가 이 구호를 발동한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아니, 그게 유신헌법에 따른 긴급조치가 위헌인 건 맞지만 당시 정부가 그걸 발동한 건 불법이 아니래요. 위헌인데 불법이 아니다. 뭐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가 동원돼요. 불과 5년 전에. 이게 우리의 법원이었어요. 물론 정부의 이해와 딱 맞아떨어지는 판결이긴 했었죠. 이 어떤 사건이었냐면은 긴급조치 위반, 1호 위반 혐의로 구속과 취조와 처벌을 받았던 어떤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어요. 이걸 놓고 대법원 최종심에서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때 논리가 이렇습니다.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이기 때문에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이게 대법원 판결의 근거예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는 정당하다는 거예요. 이거요,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군사 쿠데타라든가 혹은 독재 정권이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할 때 사법부가 단골로 들이밀던 논리예요. 고도의 정치적 행위. 쿠데타도 고도의 정치적 행위니까 정당하다라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논리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자, 이것만 보더라도요, 한국의 정치 세력 내부에, 정당이나 정치 세력 내부에, 또 사법부 내부에 아직까지도요, 국민의 기본적인 주권이라든가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언제든지 또 얼마든지 훼손하거나 통제하거나 왜곡할 수 있는 세력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금까지도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대법원의
판결이 불과 5년 전 판결이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 갔겠어요? 그리고 당시 대법원 판사들이 대부분 요즘에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사람들인데요. 이게 대법원만의 문제겠냐 이겁니다. 사법부, 검찰 내에 얼마나 많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포진해 있겠는가 하는 것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헌법에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이제 안심하고 두 다리 쭉 뻗고 그냥 모든 걸 그들에게 맡기고 살면 된다. 이건 순진한 생각이고 위험한 생각이다라는 이렇게 생각 자체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자, 본질적인 내용,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 침해 사례는 방금 전에 장준하 선생과 백기환 선생의 구속과 투옥에서 봤듯이 한번 감옥의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자료에 고흐, 반고흐의 죄수들의 보행이라는 그림을 올려놨습니다. 아마 고흐 그림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제일 인기가 있지만 이 그림을 본 기억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 그림은요, 고흐가 왜 그 자기 귀를 자르는 행위를 하잖아요. 유명하죠. 그리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이 돼요. 그리고 그 정신병원에 있을 때 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때 그린 그림이에요. 아마 자신의 처지가 감옥 안에 갇힌 죄수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해서 동일시해서 그려낸 그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교도소 안의 수용자들은 개별적인 자유와 권리의 제한을 받죠. 공공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일정하게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는 것은 정당하죠. 제한되어야죠. 그런 점에서 개별 권리가 제한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요, 그리고 또 민주국가의 헌법은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될 수 없다. 누구든, 모든 국민에게. 그럼 거기엔 누가 포함돼요? 이 교도소 수용자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아무리 범죄자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될 수 없다. 그것은 언제든 누구에게든 보장돼야 되는 것이다. 이런 규정이거든요. 그러면 교도소 수용자에게 그 본질적 내용이 침해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또 보장돼야 되는 권한은 무엇일까? 이걸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제한 가능한 자유 권리와 제한될 수 없는 본질적 내용을 좀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극명하니까요. 그림을 보면 사방이 가로막혀 있어요. 몇 발자국만 걸어가면 바로 벽이죠. 그러니까 신체의 자유, 행동의 자유가 제한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뺑뺑뺑뺑 돌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옥이니까 제한된 식단 안에서만 먹어야죠. 그 다음에 운동만이 아니라, 이 보행이라는 운동만이 아니라 모든 행동이 제한을 받죠.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치적인 권한도 일부가 제한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제한되는 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감옥에서, 교도소에서 수용자들이 여전히 누려야 될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뭐냐. 이와 관련해서요, 제가 흥미로운 그 청와대 국민청원을 본 적이 있어요. 2018년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입니다. 2년 전이죠?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국민청원입니다. 요즘에도 왜 온갖 문제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시끌벅적하잖아요. 뭐 하나 올라가면 막 20만, 30만, 40만 막 금방 채우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청원은 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청원이었습니다. 누가 올렸냐 하면은 대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감자가 올린 청원이에요. 그 청원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교도소의 감일 수용, 국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청원을 올렸는데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수용자 1인당 우리나라 법적으로 규정된 그 교도소 면적이 0.75평이에요. 그런데요, 사실은 민주국가, 대체적으로 민주국가의 교정시설, 교도소의 법적인 1인당 면적은요 1.5평이에요. 우리의 2배예요. 그러니까 법정 규정 자체가 이미 민주국가의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현실은 그것보다 훨씬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원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실은 어떠하냐? 4.5평 방에 12명을 수용하고 있다.
아니 거기만 그런 게 우리나라 교도소의 대체적인 현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1인당 0.34평에 불과해요. 교도소 이게 몇 평이라는 게 잘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제가 아무래도 교도소 사정은 많이 아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80년대 학생운동할 때 1년 이상 감옥을 살았고요. 그 다음에 90년대 사회운동 과정에서 또 5년 이상 감옥을 살아서 도합 6년 이상을 감옥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정을 아는데, 이 정치 양심수들은 보통 이 독방에 구금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0.75평이에요. 법적으로 1인당 0.75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방을 작게 만들지 못해요. 그럼 0.75평이면 얼마나 한 거냐? 실감나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팔 말고요, 팔꿈치를 이렇게 뻗으면 팔꿈치가 달 정도예요. 그 다음에 길이는 키보다 조금 더 커요. 그러면은 관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관보다 조금 더 큰 크기다. 그게 교도소 독방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6년 내내 이제 독방에 있었던 건데요. 근데 홍거실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일반수들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그 같이 이렇게 놔두게 되죠. 그런데 1인당 0.34평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혀 과장이 아니에요. 실제 그래요. 이분은 6명 정원 감옥에 11명, 12명을 넣어둔다. 제가 실제 본 것도 그런 모습입니다. 0.3평, 0.3평 내외이기 때문에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 하면은 머리를 한쪽 방향에 두고 잘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어깨가 서로 부딪혀가지고 못 자요. 그럼 어떻게 자냐 하면은 다리와 머리를 서로 엇갈려 자요. 그러면 이제 어깨가 사람이 넓으니까 분산이 되는 거죠. 그래도 좁아서 칼잠을 자요. 그러면 자다가 고개를 이쪽으로 돌리면은 왼쪽 사람의 발이 있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 사람의 발이 있고, 이거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죠. 똑바로 누워서도 못 잘 정도면요. 거기다가 이것만 해도 거의 지옥인데, 방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좀 이렇게 폭력사범이라든가 오래 산 재질이 무거운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방장을 하는데, 그러면은 저 문 옆에 식구통이라고 있는데 그 식구통 옆이 제일 좋은 명당이에요. 거기에 담요를 딱 반으로 접은 좀 널찍한 자리를 혼자 딱 차지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10명이 나머지 공간에서 자야 돼요. 그러면 더더욱 숨도 못 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요, 이 청원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사소한 문제도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것이 빈번하다. 또 그렇게 해서 싸우면은 징벌 처분을 받고 징벌방에 가게 돼요. 이것도 과장이 아니에요. 제 경험을 보더라도 어떤 여름날, 감옥에 있을 때 어떤 여름날 옆방에서 막 우당탕쿵탕 난리가 난 거예요. 좀 있으니까 막 실려 나가요. 막 얼굴에 피범벅이고 이빨이 부러졌다고 하더라고요. 몇 개가 거의 사생결단으로 싸운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운동 나가다가 지나가다가 물어봤어요. 왜 싸웠니? 물어봤더니 그 영어로 TOM이요. 이걸 놓고 한 친구가 톰이라고 읽었는데 다른 친구가 탐이라고 읽은 거예요. 톰이다, 탐이다, 톰이다, 탐이다 싸우다가 그냥 주먹 다짐으로 갔는데 거의 사생결단 싸움이 일어난 거죠. 그게 우연한 거냐? 그렇지 않아요. 또 며칠 있다가는 다른 방에서 또 우당탕 꽝탕 난리가 나고 또 피투성이가 돼서 의무실로 한 사람이 실려 나갔어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 니넨 또 왜 싸웠니? 라고 했더니요, 어처구니없게도 이 도시, 군이나 이런 데서 이제 시로 승격을 하잖아요. 시로 승격하는 기준이 30만 명이냐, 40만 명이냐, 몇십만 명이냐, 이거 가지고 싸우다가, 그거를 보통 감옥에서는 심리 붙는다 그래요. 그 용어로. 심리 붙다가 또 대판 싸움으로 간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죠. 탐이나 톰이나 목숨 거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에게 0.3평밖에 주어지지 않는 그런 공간에서 그것도 여름에 잡아요. 그럼 이미 스트레스와 짜증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요.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소한 계기만으로도 거의 목숨을 건 싸움으로 이어지고, 또 그러면 징벌방에 갇히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청원자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헌법에 근거하여 청원을 하는 겁니다.
국가 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일정하게 자유와 권리를 제한받는 것은 다 당연하다, 타당하고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형벌권 행사는 정당하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이 침해되고 있다. 그러므로 시정해달라. 이런 청원이었어요. 그리고요, 이 청원이 아니어도 이미 2008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동일한 문제로 판결을 내린 적이 있었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용자 과밀 수용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렸었냐면은 1인당 기준 면적이 0.3평이나 0.4평에 구금하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함으로 시정해야 된다라고 이미 인권의 판결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만이 아니라 심지어 촛불정부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 지금 현재 아래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0.3평에서 어떻게 사람이 자요? 특히 여름이면은요, 이건 정말 지옥이거든요. 이 청원자의 얘기에 의하면 다른 문제도 많긴 해요. 예를 들어서 난방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교도소 중에 아직도 상당 부분이 복도 간접 난방이에요. 복도 간접 난방이 뭐냐면 제가 올려놓은 그 사진에 보시면은 그 사동 복도가 길게 쭉 있죠. 여기 한 방이 20개 정도가 있어요. 굉장히 길어요. 이쪽에서 찍은 거 짧아 보이지만. 그러면 말이 복도 간접 난방 하니까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요 앞쪽에 교도관 책상이 있어요. 그 교도관 책상 옆에 라지에이터 하나 있어요. 혹은 저쪽 끝에 또 하나 있고, 하나 혹은 두 개가 있어요. 그 라지에이터 열기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알잖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리고 깜빵 안은 그냥 차가운 마룻바닥이에요. 그래서 이 청원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도소의 역할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서 멈춰야 된다. 그게 곧 형벌이다. 그런데 엄동설원의 추위에 떨게 하는 고통까지 감수를 요구하는 것은 이건 부당하다. 과장이 아니에요. 제가 사회운동하다가 한 5년 이상 안동교도소에 구금돼 있었는데요. 안동교도소는 조금 더 춥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주변에 댐이 2개나 있어요. 안동댐, 이마댐.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도 습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댐이 2개 있으니까 안개가 막 아침 10시까지 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일조량이 적겠죠. 습도가 많은 곳, 날씨까지 또 추우면, 이게 산에 있기 때문에 교도소가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그러면 동상이 걸려요. 그럼 11월이면 벌써 귀나 손에서 진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잘 때 물을 떠놓고 자면은 머리맡에,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얼어 있어요. 자다가 또 추워서 깨요. 1시간 정도 자다 깨면 떨다가 깨잖아요. 그러면 막 팔굽혀펴기해서 몸에 열을 내고 다시 잠을 청해요. 그럼 또 1시간 자다가 또 추워서 깨요. 이게 매일 반복되는 나날이었어요. 과장이 아니에요. 사실 이 청원자는 굉장히 순화돼서 청원서에 쓴 거예요. 청원서니까. 현실은 그것보다 엄혹해요. 더 진짜 이 겨울이면은 이 벽에서 무슨 겨울 이 찬바람, 눈보라가 막 치는 느낌이에요. 그거를 감수하라는 거는요, 고문이나 마찬가지예요. 범죄자인 건 맞지만, 자유와 권리의 일부를 제한받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의 고문에 가까운 이런 고통을 감내하라고 요구하는 건 형벌권, 국가 형벌권 행사를 넘어서는 것이 맞는 얘기죠. 이 청원 내용이 맞죠. 그런데 이 청원에 그 동의한다는 호응이 있잖아요. 그게 보통 20만 넘어야지 그 청와대에서 대답하게 돼 있잖아요. 20만인가? 제가 알기로는 기준이 그런데요. 이 청원에 공감한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청원이 끝날 때까지, 종료될 때까지 고작 8명이었어요. 그건 뭘 말하느냐?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그 인권이라든가 그 본질적 내용은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수용자에게도 포함되어야 되는 건데 그런 생각을 안 갖는 거죠. 죄진 놈들이니까 극단적인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건 마땅한 거야 라는, 어떻게 보면 황당하고 인권이나 헌법 정신과 정반대되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
그러니 고작 8명이었다. 말도 안 되는 청원 내용 가지고 수십만 명이 달려드는 마당에 고작 8명으로 청원이 종료되고 청와대는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까지도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본질적 내용이 지금도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침해되고 있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이 교도소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유와 권리의 일부 내용이 제한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제한을 놓고 벌어지는 논란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자료를 보시면은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상 선고라는 사진이 올라가 있죠. 요거는 2014년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상 결정을 한 내용입니다.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8대1로 정당 해산 및 의원직 박탈 결정을 내려요. 이건 헌법조항을 보자면은 정당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심판을 내릴 때 헌법이 규정한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그럴 때 이 통진당 일부 인사들이 무장혁명을 얘기했던 것이 바로 공공복리 질서유지,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이 되기 때문에 해산이 불가피하고 의원직 박탈이 불가피하다라는 결정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 심판 논의 과정에서도 그렇고 심판 결정이 나고 나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내용입니다. 그 사진 자료 아래편에 보면은 웬 노신사, 이렇게 수염이 멋들어지게 난 노신사가 이렇게 나와 있죠. 언뜻 보기에도 우표죠. 미국의 우표입니다. 우표에 실려 있다는 건 미국을 상징할 만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올리버 웬들 홈스라고 미국의 유명한 대법관입니다. 20세기 미국만이 아니라 유럽,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까지 헌법에 대한 이해, 특히 자유와 권리의 제한과 연관해서 아주 중요한 기준을 마련한 사람이에요. 이분 역시도 자유 제한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자유 제한의 유일한 근거가 있다. 다시 말해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배했다라고,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뭐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하더라도. 이분이 얘기한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진리검증의 최선책은 시장경쟁에서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사상의 힘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요, 명백하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현존하는 위험에서 현존은 뭘까요? 말이 아니라 행동이란 뜻이에요. 현존이라는 건 실제라는 뜻이잖아요. 실질적인 것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뭐 폭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위한 실질적인 무기의 준비라든가 군대의 준비라든가 이런 행동이 있을 때 현존하는 위험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자유와 권리를 제한해야 된다 라는 규정입니다. 그럼 말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말했던 것, 진리검증의 최선책은 시장경쟁에 맡기는 거다. 다시 말해서 토론에 맡겨라. 그래서 설득력이 떨어지면 저절로 사라지게 만드는 것, 혹은 소수에 머물게 만드는 것, 이게 민주국가의 기본 원리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어떤 원리보다 더욱 엄격히 지켜야 될 헌법 원리는 자유로운 사상의 원리다. 이것은 증오하는 사상에게도 허용되는 자유다. 그러니까 어떤 원리보다도 엄격히 지켜야 된대요. 헌법 원리 중에 가장 분명하고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 것은 바로 자유로운 사상. 심지어 국민의 다수가 저건 진짜 나쁜 사상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상에 대해조차도 보장돼야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통합진보당의 일부 인사들이 했던 것은 실질적인 현존하는 위험으로서의 준비는 아니었거든요.
어떤 모임에서요, 심지어 아이들까지 가족 동반으로 모인 모임에서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폭력과 무장의 필요성을 말로 한 거예요. 그게 사실상 헌법재판소 판단의 근거였어요. 그걸 현존하는 위험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죠.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이 통진단 해산 선고 1년 전에 동일한 근거를 반대로 사용한 적이 있어요. 사례를 보면요, 2013년 헌법재판소가 과거 유신 시대의 긴급조치 구호에 대한 헌법 위반 판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했냐면요, 긴급조치가 자유를 제한하는데, 그러면 그 자유 제한이 부당했었다. 그래서 헌법 위배다. 이 긴급조치는 그러면 어떻게 부당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때만 본질적 내용 침해 없이 제한 가능하다는 엄격한 원칙 아래서만 자유는 보장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홈스 대법관이 얘기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때, 실질적인 위험이 있을 때만 제한해야 되는데, 이 긴급조치는 그냥 그걸 반대하거나 뭐 이렇게 말로만 해도, 뭐 그것을 청원하는 운동만 하더라도 그것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여기고 탄압을 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거는 위헌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불과 그 1년 전에도 홈스의 원리를 자기의 판단 근거로 삼아서 위헌 판결을 내린 바가 있었는데, 1년 후에 통진단 사건에는 정반대로 현존을 그냥 실질적인 준비나 행동이 아니라 그냥 말만으로 기준으로 삼아서 해산 결정을 내린 거죠. 당시에 이 선고를 놓고 고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는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헌법재판이 아니라 정치재판이었다. 법치의 자리를 정치보복이 대신한 날이다. 정말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당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헌법재판소 안팎 공안파의 완승이었다. 헌법재판소 내 중도파는 이 판결에서 없었다. 8대1이었으니까요. 진짜 일방적인 판결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유와 권리의 제한에 있어서 홈스 대법관이 얘기한 명백하고 그 다음에 현존하는 위험이라는 걸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또 하나의 기준이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현실에 풍부하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 헌법도 규정하고 있고 사회계약의 기본 원리로 삼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다음 자료에 프랑스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라는 그림과 베르트리라는 화가의 루소와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그림을 올려놨죠. 루소의 사회계약의 원리가 프랑스 인권선언에 그대로 적용이 되었고, 이후 근대와 현대 헌법 정신에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봐야 될 내용이긴 합니다. 위에 그림을 보면은요, 왼편에 어떤 여성이 그리스 복장을 하고 있죠. 자유의 여신 마리아인데, 서양 회화에서 그리스 복장을 한 그림이 나온다는 것은 이성을 뜻해요. 그리스 시대가 상징하는 건 민주주의와 함께 이성이죠. 플라톤, 소크라테스, 서양의 이성적 철학의 원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희한한 것이 가운데에 삼각형이 있고 그 안에 눈이 있죠. 그리고 거기서 빛이 막 나오죠. 요게 뭘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빛이 나오는 눈은 마찬가지로 이성을 상징해요. 어둠을 거두고 깨어서 밝게 본다. 그러니까 무지몽매라든가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이성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인권선언은 이성에 의한 계약이란 뜻이에요. 과거에는 주로 국가의 구성이나 정부의 구성이 신의 권위로부터 혹은 신분제도의 권위로부터 자기를 뒷받침했잖아요. 그런데 근대 시민혁명에 의해서 이건 다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무엇이 그 자리를 권위를 대신할 거냐? 오직 하나, 자유로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이성이다. 그 이성에 의해서 납득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것, 즉 동의할 수 있는 것에 의해서만 국가는 구성되고 운영돼야 된다라는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그 삼각형인데요. 삼각형이 뜻하는 거는 평등을 뜻하기도 하지만 균형을 뜻하기도 해요. 안정된 균형. 그럼 여기서 균형이란 뭐냐? 자유나 권리가 제한될 때 그것은 어떤 균형 잡힌 원리, 상응하는 원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것을 우리 헌법 정신에서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베르트리의 그림에서는 아예 중앙에 루소의 초상화를 그려놨죠. 그 원리가 그대로 현실 사회에 적용된다라는 뜻이고요. 그 밑에도 또 눈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성에 의한 납득, 동의, 그 안에서만 사회는 움직여야 된다는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 밑에 뭐 짜잘한 상징들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이렇게 여러 개의 나무들을 하나로 묶어놓은 다발 같은 게 보이죠? 그건 근대 민족국가를 상징해요. 사실은 2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전 세계는 하나의 완결적인 국가체제를 갖추고 있지는 않았어요. 유럽만 해도요, 수많은 소왕국의 연합체제였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200여 개의 소왕국 체제였다가 이것이 근대국가에 와서 하나의 프로이센에 의해서 하나의 근대국가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건 프랑스든 뭐 스페인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 이웃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60여 개의 소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번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그 메이지 유신에 와가지고 하나의 단일한 국가체제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걸 상징하는 게 그 다발로서의 나무고요. 그 꼭대기에 빨간 모자는 고대 로마 시절에 해방 노예가 쓰던 모자예요. 해방을 상징합니다.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는 공화주의자였던 자코뱅파가 이 모자를 써서 자기의 상징으로 삼았죠. 오른편에 있는 나무는 이른바 우리가 흔히 자유의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의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실제로 프랑스 대혁명 3년 기간 동안에 혁명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6만 명 정도가 죽었어요. 그래서 자유의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 이런 말도 생기게 됐던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 헌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헌법 전문에 보면은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한다. 권리와 의무의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유와 책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헌법 전문은요, 그냥 헌법을 소개하는 글이 아니에요. 그 이하 헌법의 각 조항은 오직 이 전문에서 규정된 기본 원리에 의해서만 구성돼야 된다. 규정돼야 된다. 나아가서는 헌법 전문에 의해서만 해석돼야 된다라는 하나의 잣대 역할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죠. 그럼 이 내용이 근거하고 있는 게 어디냐? 바로 루소의 사회계약론이에요. 한번 사회계약론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회계약이 해답을 주는 근본 문제란 이것이다. 계약의 근본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차적 원칙이죠. 이것 없이는 다른 계약이 나올 수가 없는 것. 그럼 그게 뭐냐? 제일 중요한 건데 말은 좀 어렵습니다. 보면은 자기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권리를 얻지 않는 자가 없으므로 자기가 잃는 것과 맞먹는 것을 또 가진 것을 보존하기 위한 보다 많은 힘을 얻는다. 자기가 양도한다는 것은 권리나 자유의 일부를 내놓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보통 뭘로 다가오나요? 책임과 의무로 다가오겠죠. 그 개인에게. 양도했으니까 내가 지켜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이거는 의무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럼 그걸 적용해서 보면은 의무와 같은 권리를 얻지 않는 자가 아무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권리와 의무의 일치를 규정한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죠. 사회계약을 할 때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인정할 수 있는 단일한 하나의 원리가 있다면 의무와 권리가 같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걸 누가 부정하겠어요? 만약 누군가가 권리보다 많은 의무를 가지고 지고 있다면 그거는 억압 상태겠죠? 자, 또 누군가가 의무보다 훨씬 더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건 특권이겠죠? 이 상태는 누구도 정의롭다고 말할 수 없는 상태예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만장일치를 이룰 수 있는 첫 번째 계약의 원리는 뭐냐? 의무와 권리가 일치해야 된다. 이건 만장일치가 가능하죠. 그러면 나머지 계약은 이것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부 계약이.
그건 이제 계약이라고 말했지만 현실에서는 헌법이나 법률이겠죠. 그럼 여기서 일치, 권리와 의무의 일치 혹은 동등이라고 하면은 그건 제가 보기엔 두 가지를 의미해요. 하나는 그 정도, 양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의 의무가 있으면 이만큼의 권리가 있어야 된다. 그 정도가 상응해야 된다는 점에서 일치고 동등이죠. 그런데 또 하나는 시기의 문제예요. 의무가 주어질 때 동일한 시기에 권리도 주어져야 된다. 만약 이 불일치가 일어나면 이건 정의롭지 못한 상태고 인정받지 못하죠. 누군가가 혹은 사회 구성원들이 몇 년 동안 의무만 있어. 그런데 그 몇 년 동안에 권리가 없어. 이게 불일치의 정도가. 그러면 이건 정의롭지 못하고 인정되지 않죠. 그런 점에서 그 정도도 동등해야 되지만 부여되는 시기도 동등해야 된다. 이런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 현실 사례에 적용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난 총선거에서요. 처음으로 만 18세부터 투표권이 부여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80년 후반 민주화 이후로 19세였죠. 그 전까지는 20세였어요. 계속 논란이었죠. 왜냐하면은 전 세계 거의 공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18세 투표권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는 20세, 반세기가 넘게 20세 투표권이었어요. 그랬다가 민주화 이래로 19세로 좀 한 살 낮아졌죠. 뭐 어떻게 해서 19세가 됐는지 좀 짐작은 가요. 왜냐하면은 그 오랜 기간 20세, 18세가 논쟁을 벌였을 것 아니에요. 그러다가 민주화 이후에 그럼 우리 1년씩 양보합시다. 내가 1년 양보할 테니까 너도 1년 양보해서 19세 이렇게 한 거겠죠. 그랬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야 18세가 됐는데요. 그럼 왜 18세 투표권일까요? 대부분의 나라가. 주로 20세나 19세 투표권을 주장한 사람들은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아직 18세면 만 18세면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대체로. 그럼 고등학교 3학년이면 고등학생이면은 사회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인식 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르다 이런 거고요. 적어도 투표권을 행사하려면 그 정도의 인식 능력을 갖춰야 된다. 두 번째는 고3이면은 공부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한해야 된다. 투표권을. 뭐 또 다른 논리로는 아니 투표권을 주면 고등학교에서 뭐 선거를 하게 되는 건데 정치에 개입하게 되는 건데 학생들이 학교에 혼란이 온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반박 논리였죠. 그런데요 이 세 가지 다 말도 안 돼요. 먼저 인식 능력, 어떤 사회적인 인식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건요 이제 민주주의 민자도 모르는 무지예요. 예를 들어서요 인도 같은 나라는 지금도 인구의 반 정도가 문맹이에요. 그 이상이. 글을 못 읽어요. 글을 못 읽으면요. 선거 공보라든가 선거 홍보물을 읽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고 선거권 안 줄 거예요? 원래 민주주의 사회가 출발할 때부터요. 그 나라에서 가장 지적으로 똑똑한 사람과 가장 무지한 사람이 동일한 권한을 갖는 거였어요. 평생 흙만 만지던 사람이고 글자 한자 낯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일정 나이가 되면은 정치적 권한으로서의 투표권을 갖게 하자는 것이 민주주의 출발이에요. 그럼에도 그런 인식 능력을 근거로 권리를 제한한다라는 이 발상은요. 민주주의에 대한 무지의 다름 아니죠. 황당한 발상이죠. 그 다음에 공부할 때다, 입시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럼 무슨 대학생은 공부할 때가 아닌가요? 그리고 대학 입시를 근거로 삼는다면은 모든 고등학생이 대학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학 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대학 갈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자기 권리의 일부를 포기해야 돼요? 이것도 말도 안 돼요. 그리고 투표권을 주면 고등학교에 혼란이 온다. 아니 투표는 민주주의 꽃이라 그러잖아요. 선거가. 그런데 그게 왜 혼란을 줘요? 오히려 일찍부터 민주주의를 배우는 기회죠. 그래서 하나도 말이 안 돼요. 그렇다고 18세는 그러면 뭐 무조건적인 거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17세는 그럼 왜 안 돼요? 16세는 왜 안 돼요? 15세는 왜 안 되고 왜 18세예요? 그 아래로 내려가는 거에는 또 어떤 하한선이 왜 있는 걸까요? 당연히 고3에게 투표권을 주면 고2 학생들이 반발할 거잖아. 왜 선배들만 주고 우리는 안 주냐? 1년 차이인데.
고2를 주면 고1도 반발하겠죠? 같은 고등학생인데 왜 우리만 빼놓느냐. 그것도 줬다고 쳐봐요? 그러면 중3이 반발하겠죠? 한 살 차이인데 우리는 왜 안 준대요? 아니, 끝없이 내려가야 돼요. 그럼 왜 16세가 아닌 18세고 19세가 아닌 18세냐. 아까 우리가 살펴본 의무와 권리의 일치와 동등, 이것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18세 때 국민으로서 가장 중요한 의무가 부과돼요. 바로 납세의 의무죠. 납세의 의무는 1차적 의무예요. 세금이 있어야 국가가 구성되고 움직일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원초적이고 1차적인 의무예요. 그럼 18세에 그런 의무가 주어질 때 거기에 상응하는 권리가 주어져야 된다는 원리입니다. 그러면 가장 1차적 권리가 납세 의무라면 가장 1차적 권리가 뭐냐? 1차적 권리는요, 자기의 의무가 부과되는 것에 개입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의무는 법적으로만 규정되잖아요. 아까 말했지만 자유의 권리의 제한은 법률로서만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권리는 의무를 부과하는 그 그 법률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게 바로 입법부인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이죠. 그게 1차적 권한이죠. 그래서 납세 의무가 18세에 주어질 때 상응하는 투표권이 주어지는 게 전 세계의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오랜 기간 이 불일치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정의롭지 못한 거였고, 이제야 균형을 잡은 거죠. 이성적으로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의 일치라는 균형이 이제야 만들어진 거죠. 그동안은 일반 논의나 국회 논의에서요, 아까 말했던 그 말도 안 되는 몇 가지 논리를 가지고 싸웠어요. 그만큼 어떤 정치를 하는 사람이든 일반 사회적으로든 헌법이 정하고 있는 권리와 의무의 동등이라는 이 원리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었던 게 많았던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 권리와 의무의 일치, 조금 더 이제 넓게는 자유와 권리가 제한될 때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되느냐. 제한은 불가피하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가를 조금 더 우리 현실 문제에 접목시켜 가지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큰 시련을 겪고 있죠.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닥친 시련이기도 합니다. 바로 코로나19 사태입니다. 전염병이라는 치사율도 높고 전염성도 높은 이 사태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자유와 권리의 일부가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사회 구성원 누구도, 우리든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이든 인정하는 바이죠. 근데 어느 정도로 제한되고 그 제한의 정당성이 어떨 때 인정될 수 있느냐, 이걸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전체주의 사회로 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아주 경계해야 되죠. 제가 올려놓은 자료를 보면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맨 위에 그림은요, 이동 통제 장면입니다. 좀 우습지만 인도에서 나타난 일입니다. 경찰들이 길거리에서 통행증 없이 이동하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쪼그라뜨기 시키고 있는 거예요. 쪼그라뜨기라는 장면이 좀 우습고 좀 기가 막히지만 사실은 그 유럽에서조차도 이동을 제한하잖아요. 못 나오게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아예 국경은 못 가게 하잖아요. 성격은 같은 거예요. 잡아가니까 결국은 벌금을 매기거나 잡아가는 거나 쪼그라뜨기 시키는 거나 통제하고 제재하고 제한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한데, 다만 그 방식이 쪼그라뜨기라는 게 좀 우습게 하고 좀 황당하긴 하죠.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개인정보에 대한 감시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거의 최고를 달리고 있죠. 스마트폰이라든가 CCTV를 통해서 하루 만에 동선, 그 다음에 접촉자를 다 밝혀내잖아요. 그것도 한 명만이 아니라 동시에 수백 명의 동선을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막 세계에서 놀랄 정도인데, 그리고 우린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정도야. 이 정도로 빠르게 그 정보가 발달해 있어. 이렇게 여기죠. 그런데 이게 자부심만 가질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유에 대한 제한 조치거든요. 이게 무제한적일 때 이거는
감시국가, 통제국가라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어느 정도 균형, 권리와 의무의 균형 아래서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꼼꼼히 따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은 격리예요. 가족조차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격리하는 장면인데요. 교도소라든가 아니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가족들을 방문하게 될 때 전염 때문에 경찰들이 통제하게 되죠. 거기에 항의하는 가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이탈리아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라는 일종의 재난이죠. 전염병 사태 앞에서 우리가 평상시에 누려오던 자유와 권리의 일부가 제한되는 것은 불가피해요. 우리 인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무제한적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인정하려면 이성적인 균형이 맞아야 돼요. 어떤 균형? 제한이라는 건 의무잖아요. 만약 의무가 증가한다면 그에 따라서 뭐가 증가해야 돼요? 권리도 증가해야 돼요. 그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를 때 우리는 현재 이루어지는 조치를 인정할 수 있고 정당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홈스 대법관이 얘기한 현존하는 위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때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이 기준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 제한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느냐, 그 정도라든가 시기를 따질 때는 또 다른 기준이 필요하고, 그럴 때 루소도 말했고 우리 헌법의 전문에도 실려있는 권리와 의무의 일치라는 이 기준을 적용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 가능하냐? 먼저 격리 통제식의 어떤 개인의 신체의 자유라든가 이동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한한다면은 상응하는 권리도 늘어나야 된다. 이 분야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건강권을 좀 더 고양시키기 위해서 어떤 진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치료에 있어서 폭넓게 무료를 허용해주고 있잖아요. 병원을 통해서 누구나 진단을 받고 누구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보장해 주는 것은 그만큼 건강권과 관련된 권리를 늘려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재난지원금이라든가 또 요즘 논의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 관련한 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조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생존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 행복추구권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늘려줌으로써 늘어나는 의무에 상응하는 권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조치이긴 하다. 대학 온라인 수업도 마찬가지죠. 대학에서 비대면 수업이 증가하는 것은 학생들로서는 불이익이 증가하는 거라면 그에 따른 권한이 늘어나서 대학 등록금이 줄어드는 것이 상응하는 조치가 되는 거라는 점에서 충분히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도 이 원리에 따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개인정보와 관련된 자유나 권리가 제한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요, 또 다른 면에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권한을 늘려주는 상응 조치가 뒤따를 필요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의 권한을 보다 확대해 준다든가, 아니면은 온라인에서 우리 같은 경우 좀 다른 민주국가에는 드문 인터넷 실명제 같은 것들이 사실상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면에서 국민의 권리를 좀 더 확대해주는 조치가 뒤따르는 거라든가, 그래서 전체 총량으로서의 어떤 의무나 제한이 늘어난다면 총량을 해서 권리가 늘어나는 조치를 함으로써 우리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고 합리적으로 그 균형이 잡혀 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조치가 뒤따르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마지막으로요, 헌법이 자유와 권리의 제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본질적 내용은 제한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홈스 대법관이 얘기한 그 제한할 때조차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는 기준에 맞아야 된다는 것, 더 나아가서 제가 좀 부과하긴 했지만 의무와 권리의 일치라는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헌법 정신을 담고 있는데 이거는 저절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필요해요. 몇 가지 사례를 봤지만 권위주의 통치 세력이 들어섰을 때 얼마든지 법 해석을 독점함으로써 이를 무력화시켜 왔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회 구성원 국민들이 의식하지 못한 채 그냥 흘려 지나간 적도 많잖아요.
그런 점에서 아까 깨어있는 눈, 막 눈에서 빛이 났었죠. 그 깨어있는 눈으로 감시하고 이 사회를, 그리고 얼마나 균형이 맞는지, 삼각형이 정확히 서 있는지를 항상 인지하는 이 노력, 그리고 만약 거기서 불일치라든가 불균형이 생겼을 때 실천적으로 항의하고 비판하고 나아가서 행동하는 이런 것들이 뒷받침될 때 헌법 정신은 지켜질 수 있고 살아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유익했다면은, 또 앞으로도 유익할 것 같다면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추천 부탁드립니다.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방송이기 때문에, 유튜브 방송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듯이 주로 현실 문제를 많이 얘기합니다. 생생하게 좀 더 법 이론이라든가 법 철학적인 측면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접하고 싶다면은 다른 책들도 있고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헌법 발견이란 제 책은 상대적으로 이론적인 철학적인 측면에서 좀 더 다루고 있으니까요. 함께 보시면 더 참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